모두가 좋아할 만한 진실, 그런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진실과 제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상옥대 기자, 김복희 시인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공익 제보, 진실에 대한 어떤 폭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규현 변호사가 JTBC와 MBC 등 언론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멋쟁 해병이라는 그 단톡방에 많은 대화 내용들을 좀 제보를 하고 공수처에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제보를 통해 이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번 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너무 아마 많아요. 막 뒤엉키고 섞이면은 이것을 도표로 설명하거나 그래픽을 그려가면서 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병대 최상병이 예. 무리한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되었다가 숨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느냐를 조사를 해야겠죠. 예. 어떻게든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꾸며져야 되는데, 조사를 담당한 군 조사단의 조사단장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할 사안이다. 여기까지는 대충 짐작을 하시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방장관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 조사를 했으니까 경찰로 이첩이 되어서 예. 경찰에서 마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기소되고 법원으로 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겠죠. 근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하지만 박 대령은 원본 그대로 또 이첩을 시켰고, 그러니까 결국 박 대령한테 누가 거기서 끝내랬는데 안 끝내고 경찰로 넘기랬냐라고 해서 집단 항명 수괴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받았고, 결국은 수사가 강제 중단된 셈인데, 지금 김규현 변호사라는 이제 공익 신고, 공익 제보와 관련된 사항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공익 제보자가 수상한 카톡방 하나를 공개하면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해병대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화방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 변호사 공익 신고자이고, 거기서 이제 제일 핵심 내용은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조사단장이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사단장이 궁지에 몰린 모양인데, 그만둘 필요는 없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해볼게. 라고 이제 구명 운동을 갖다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신 있는 말투로 봐서는 내가 VIP께 얘기하면 다 돼라고 하는데, 그 VIP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름을 보니까 이제 이종호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근데 이 양반이 또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 내일 3부 체크하고 주식시장. 근데 이 주식시장 체크가 갑자기 왜 나와 하고 이 사람을 더 챙겨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VIP와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부인이 또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고, 예.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니까, 해병대 단톡방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구명운동을 한다는 뜻이냐, 그러면 VIP가 해병대 사령관을 구명할 수 있는 국방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뒤에 3부에다가 도이치모터스가 등장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대통령이 VIP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대통령이 무슨 VIP야? 부인이 VIP지.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해병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제 그 최상병 사망 사건과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구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종호, 해병대 출신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고, 그리고 그거를 단톡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가 역시 해병대 출신인데, 이거를 듣고서 녹취록과 이 단톡방을 이제 공개를 공개했죠. 했다 이건데, 자, 이게 이제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단톡방에 같이 있던 대통령 경호처 출신 전 이제 경호처 직원이죠, 송모 씨,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는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고소했죠. 했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의 제보 공작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을 또 만나가지고 이거를 상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예. 있고요.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은 23일에 공수처 신고 뒤 김규현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권익위에 신변 보호 조치 신청서 제출을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꾸몄다. 그러니까 공작이다, 제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인의 통찰력으로 한번 얘기해 네. 보시죠. 저는 이런 걸 왜 꾸밀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이게 공작일 수가 있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언정 어찌됐든 제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니 예. 이 제보를 출발점으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측 인사하고 뭐 얘기를 나눴던 논의를 했든 네, 그런 것과 별개로. 단톡방이 뭐 조작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이 무슨 조작된 네. 것도 아니니 어쨌든 내용은 사실로 사실이니. 추정되니 일단은 이거는 계속 수사하는 공익제보자로 것이. 봐야 된다. 네. 공익제보 봐야 근데 된다. 권성동 의원이 이것은 민주당에서 뭔가 뒷배가 있는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권성동 의원이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위원회를 뭐 운영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그냥 기자회견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2명은 민주당 사람이고 한 명은 사기 전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기 전과와 민주당이 합쳐져 가지고 나름대로 민주당 멤버 중에 하나인 이 김 변호사가 총대를 메고서 공익제보를 한 거로 이제 하는 것이다. 공익제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여당을 공격하는 공작을 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근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당신들 서로 만나서 논의하지 않았어? 사실대로 얘기하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를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근거를 니들이 알아서 제시하라. 니들이 꾸몄다는 근거를 니들이 제시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단톡방에서 군 출신들끼리 모이니까 군대 시절 허풍 떤 얘기 뭐 이런 군대 시절 얘기를 허풍으로 좀 부풀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걸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어떤 공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김 변호사는 최상병이 너무 불쌍하더라. 얘기를 쭉 이제 그 흐름을 보면서 또 박 대통령은 또 박 대령은 또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는 이 심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은 예. 두 분의 의견은 어쨌든 내용 자체가 뭐 조작된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파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문학의 경우에도 네. 이렇게 뭐 진실을 폭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꽤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외국 문학으로 하면 조지 오웰의 스페인 내전을 가지고 쓴 카탈로니아 창가 같은 게 있고 예. 한국에서는 재작년 2022년에 막 나온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1950년 8월 3일에 여수에서 일어났던 미군이 피난선을 폭격한 사건이 있어요. 그냥 민간인이 피난 중이었는데 냅다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해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어서 그거를 가지고 쓴 소설 두 소년 양영재 소설가 르포 작가가 쓴 소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 폭력이 자행됐을 때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 르포로 많이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공익제보자 오늘 이제 다루는 게 최상병 뭐 특검도 약간 다루는 거지만 사실 이제 공익제보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은숙 제주 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의 말인데 현재의 보상금의 경우 잠재적인 제보자에게 제보를 유도할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액수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익제보자 심리상담사인 김지은 씨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은 1년에서 3년까지의 소송기간이 소요되고 비용과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하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조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등 피해가 공익제보자가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사욱 기자는 공익제보자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시 않을까? 예전에 또 뭐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취재도 많이 하셔서 공익제보자를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걸 딱 공익 제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피해에 대한 호소, 예. 또 고발,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은 있었고 정치 권력과 관련된 경우는 1980년대는 여러 명 있었죠. 지금 이게 아니 일단 그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경과가 얘기를 됐으니까. 꺼내니까 예. 설마 뭐 변상욱을 구속하겠어? 그때는 공익 제보, 공익 신고란 말이 없었습니다. 양심 선언이라고 양심 선언. 통 털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속한 조직이든 아니면 자기가 목격한 거든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냥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를 이제 양심 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군인이 군 장교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군 내부에 상당한 비리들을 고발했을 때 방송사가 있던 건물에 이제 다른 그 민주화 운동 단체들도 좀 있거든요. 예. 들어왔는데 공익 신고를 내일 해야 되는데 경찰은 이미 에워싸고 있고 이제 야밤에 이제 습격을 해서 습격은 말이 저 경찰한테 죄송합니다. 예. 야밤에 들어오셔가지고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면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럼 내일 공익 신고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방송사에 데리고 와서 숨겨준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설마 방송사까지 들어와서 막 뒤지진 네네네. 않겠지. 예. 네. 거기에 자기들이 써붙인 여기는 뭐 특수한 무슨 기관이므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써붙여 있으니까 방송사에는 안 들어오게 해서 숨겨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이 일한 모든 사람들과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감시를 받거나 그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의 사람인 거네요. 기밀이나 국가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가가 오히려 쫓아다니는 역시. 삶이죠. 예. 그때는 양심선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1992년에 민주자유당 시절에 이제 군 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 사건 그때 예. 이지문 중위 예. 이분이 이제 기호 1번을 무조건 찍으라고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엄청나게 이분이 또 고초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호루라기 재단이었나? 호루라기 재단.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기도 했어요. 예. 뭐 혹시 뭐 작가님은 혹시 뭐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뭐 생각나시거나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막 되게 처음 듣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위험한 상황에 항상 처하시는 것이고 쉬쉬하시고 자신들이 공익 제보자라는 걸 막 얘기하고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보통은.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국가가 보호하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국가의 것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공익 제보자니까 그럼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랑 또 막 연결해서 문제가 되고 했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용어상의 일단은- 혼란은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예. 본방송에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아직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와 권력이 개입했을 때 공익 제보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익 제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 두 분 모시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예전에 변상욱 기자께서 좀 경험한 사장실에 숨겨놓으셨다는 얘기까지 마이크가 꺼져 있는 동안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그 사장님이 구속되겠어요? 설마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 떠나셨으니까 관련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근데 공익 제보에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경우가 있고 외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 이제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있었는데 쿠팡이 이제 한 10,000명, 10,000명 넘는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고용, 특히 이제 노조를 가입했는지 여부 여기에 뭐 언론인들도 좀 들어가 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24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지금 한 5일밖에 안 지났는데 경찰이 내세운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였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경찰이 왜 저 사람들을 되려 수사를 하느냐. 도둑을 잡아달라고 공익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갑자기
네. 찾아다니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저쪽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기밀을 갖다 유출했다 회사에 이런저런.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구를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회사 측에 누구든 간에 회사를 신고를 할 때 예. 증거를 확보해야지 신고를 하지 증거도 없이 저 사람들 나쁜 짓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걸 증거 확보를 하려면 결국 그건 회사의 영업기밀이요라고 하면 다 걸리는 거죠. 네. 네, 뭐든 회사 걸 갖다 꺼내 오면 그러면 공익제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기밀을 갖다가 애써 빼내가지고 어디다 팔거나 이런 그런 것도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떻게든 회사의 각종 자료들을 갖다가 참 빼내온 거죠라고 하면서 되려 이쪽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된다면 공익제보의 의미가 공익제보를 뭐냐. 하겠어요. 예. 그렇군요. 이게 김준호 씨는 이제 본인의 이게 뭐 이게 그 신분이 알려진 분이고 한 네. 분이 더 있어요.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분은 이미 한 달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두 번째 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번 공익제보자들은 탈탈 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강도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강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소리쳤냐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하는 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양쪽을 다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뭐 최소한 그러니까 이쪽을 수사를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도 논란이 있지만은 최소한 경찰이 균형을 맞추려면은 뭔가 이게 신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저는 사측이라기보다 노동자 측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김준호 씨에게 좀 더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힘든 점이 있을 때 알아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또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 맞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루트로 이익을 추구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은 엄연히 잘못이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이 회사의 기밀을 다른 데로 유출했으니까 하면서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어디에 유출했다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제3자 누구한테 줬는데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데라든가 아니면 대가를 얻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딘가로 유출했죠. 어딘가도 유출한 데가 있죠. 왜냐하면은 공익 신고는 공공성 침해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에게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소관 행정감독기관한테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과연 자기네가 공익신고의 소관 기관인데 결국 거기서도 어떤 공익신고를 무시하고 반대의 편을 든다면 유착을 적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 어느 네. 일정 기간 동안 진실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양쪽 편을 골고루 들든지 네. 제보한 사람 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보든지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사측의 편을 들었지 않냐라고 의혹을 자꾸 사는 거죠. 아니 뭐 조금 이제 아직 기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요거 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2월에 이제 공익제보자들이 이제 요거를 공개를 했는데 쿠팡 일명 쿠팡 블랙리스트인데 여기에는 노동조합 가입 직원, 언론인 등을 비롯해 1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평가 그리고 취업 거부 사유가 이제 기재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이제 쿠팡 대책위 등 70개 시민단체가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보자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온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공익제보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중적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를 들면은 내부 고발자에 뭐 2,300억 원의 포상금을 줬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기업의 어떤 회계 부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그 파생상품 불법 거래 신고자한테
사상 최대의 2,300억 신고를 줬다라는 거, 포상금을 줬다라는 거 이게 2021년 지금 기사거든요.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이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인가요? 어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공익제보 폭로였는데 이분은 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일종의 이제 미국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일단 이중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나 사적인 명예 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름대로 국가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다루고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자체를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또 처벌을 하고 아마 그런 그 양가성인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한 가닥으로 잡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통상 보면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전체 인정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예. 건수를 보면은 한 150명 중에 41명이 됐으니까 이때는 26%고 그다음에 147명 중에 42명이니까 이때는 29%. 연도별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61명 중에 21명 34%. 2017, 2018, 2019를 쭉 보면은 대충 이런 식이에요. 한 30% 안팎. 그러니까 제가 공공복리 또는 안전 생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제보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정받으려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속했던 조직이나 집단으로부터는 버림받고 뭔가 버림받거나 아니면 경원시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결국. 근데 이 공익제보라는 게 반드시 뭐 이제 어떤 기업이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단단한 내부의 결속력을 해쳤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적들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논리로 굉장히 조금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서 성폭행을 이제 폭로한 김지은 씨가 이제 비서 김지은 씨가 있는데 이 김지은 씨 편에 서 가지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상철 씨라고 이분은 몰락의 시간이라는 책도 작년에 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집단 괴롭힘에 당해서 더 이상 정치판에서 버틸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어디로 가면은 그 안희정 지사와 같이 했던 사람 그분의 이제 문상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계속 투서를 넣어가지고 괴롭히는군요. 괴롭히고 하고 그쪽에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치권의 어떤 생리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캠프에 내에서 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정치권을 떠나고 이제 이런 책을 고발하는 걸 썼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있던 집단주의 문화가 이런 공익제보자를 조금 보호하는데 조금 더 소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혜님은? 되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이 나라가 분단 국가인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고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면 공익제보자 인정할 수 없고 뭐 일단 큰 기업의 이익을 위협했어요. 지금 이 기업의 이익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협당해. 그렇지. 이런 논리로 계속 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분단의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문제가 있었군 하면서 같이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는 회피 대상이에요. 야 그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렇게 문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면 갈등 유발자가 돼요. 맞아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호소하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근데 갈등 유발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유관기관이 아니고 언론사에 제보하면 그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원회고 권익위원회에 물론 검찰이든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요건을 갖다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줄 수는 있지만 권익위원회가 다 판단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가 만약에 흔들리는 기관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요즘 권익위가 참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문학, 그러니까 이제 공익제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폭로라는 형식에 네.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한데 네. 한동안 미투 이제 네. 성추행, 성폭행 피해 폭로 이제 고발 바람이 불었는데 문학계에서도 한참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도 문학계는 돈이 돌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지 네. 자정작용이 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우리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예. 이익에 걸리는 것이 사실 거의 없는 이익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작가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작품 활동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보호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박진성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끝까지 이제 벌을 받고 했으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고 혐의도 있어가지고 그 사실관계로 좀 다툼이 있다라는 계속 거는 그랬는데 조금, 예, 결국에는 예.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어요. 예, 어쨌든 네. 그 점은 좀 밝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문학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거 한 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글쎄요.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제일 걱정은 법이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손을 들고 외쳤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은밀하게 사적 제재의 분위기가 그럼 커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예. 법은 어차피 처벌 못 해. 맞아요. 법은 어차피 이걸 다 감싸주기만 하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나선 수밖에 더 있어. 언론도 끄떡도 안 하고 언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의 풍조가 사회에 번지면 제일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법이 항상 피해자들을 의견을 듣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판단을 내려서 처벌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시민들은 어디선가 대리만족할 것을 찾고 그게 이제 문학 작품이나 뭐 네. 이런 맞아요. 속에서만 네.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현실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올 때. 예, 네. 그러면 어려워지고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에서 얘기했던 게 사적 제재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건데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김복희 시인님. 저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또 문학의 역할인데 예. 뭐 현실이 또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그리고 아까 변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이 더 이상 법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문학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증언이라든지 어떤 아주 작은 형식의 시 한 줄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이 또 문학의 힘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론 국가의 도움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도할 수 없는데 문학 작품이 나오니까 문학에 이런 작품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이런 걸 반영한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도 기사를 쓰는 게 예. 예를 들면 오적이라든가 예를 네, 들면 네. 예. 그래서 저항 문학들의 김지아의 예. 오적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김남주 시인도 있고. 김남주 네. 뭐 칼에 대한 노래도 있고 다 해서 결국은 저항 문학들이 먼저 나오고 언론들이 살금살금 뒤따라간 적도 있긴 있었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친일파의 자손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탄압받고 수사를 받는 게 그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그 대상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마 국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 더 바른 사회를 위해서 권력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걸 감시하는 문학, 언론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